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20대 중반이고 돌된 아들 하나 있는 새댁입니다. 글이 길지만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주시고 댓글 부탁드려요. 아이가 생겨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동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결혼할 준비도 안 되어 있던지라 살림이 서툰 상태였습니다. 신혼집이 친정과 멀고 시댁과는 가까워 친정에서 2달 몸조리 받고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았고, 시어머님 몸조리 해주고 아기 봐주시러 오셔서 거의 1달 넘게 신혼집에서 주무시면서 사셨습니다. 친정엄마가 멀리 있어서 친정엄마 몫까지 해주고 싶으시다며 참 잘해주셨습니다. 삼시세끼 밥 차려주시고 아기도 봐주시고 장 봐주셔서 냉장고 채워주시고 거의 살림 전반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제 부모님이 아니기에 오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런 시어머님 만나 다행이다 생각할 만큼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는 감정이 나쁘고 잘못된 이기적인 사람의 감정 같아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결혼해서 사는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잔소리가 굉장히 심하신 편입니다. 남편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형님도 남편도 어머님 잔소리 심하신 거 인정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누군가가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 같은 말 계속 하시는 스타일이십니다. 몇 가지 상처받은 일화가 있는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까지 아이 모유 수유했습니다. 신생아일 때부터 아토피 기질이 있다고 하고 피부가 습진으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모유 수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유할 때 은근히 보셨는지 꼭지가 함몰되어 있어 아기가 먹기 힘들겠다. 양에 차지 않아서 자꾸 먹다가 우는 거 아니냐. 참고로 조리원이 있을 때 한 번 유축하면 200까지 나왔습니다. 마사지사가 양 줄여서 나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할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분유를 먹이자. 배가 불러야 잘 잔다. 무한 반복에. 아기 이러다가 성질 나빠진다. 아토피가 심해지니 엄마 먹는 거 모유로 다 간다더라. 너가 우유, 계란, 밀가루 다 먹지 마라. 하도 뭐라 그러셔서 아기 알레르기 테스트도 했는데 했을 때 모두 음성 나왔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의사들은 엄마 먹는 것까지 그럴 필요 없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먹는 걸 계속 통제하셨습니다. 아기 피부 볼 때마다 심란하다,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등등 시댁이 다들 비염 있는데 제가 알기론 비염이 면역질환이라 유전으로 비염, 천식, 아토피 등으로 나타난다는데 계속 괴롭히십니다. 이때 단유하려고 했으나 신랑이 엄마 때문에 단유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 계속 먹였으면 해서 단유를 미뤘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오기로 더 먹이고 싶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형님과 끝없는 비교. 형님이 저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출산하셨습니다. 아기들은 같은 해에 태어났고요. 6개월을 먼저 겪으셨고 형님네 가서도 계속 아기 봐주셔서 형님 육아 방식이 다 옳다고 생각하시고 곧 그게 정석인 줄 아십니다. 제가 봐도 형님 똑부러지게 육아 잘하십니다. 형님 아기가 먹성이 아주 좋은 아기입니다. 본인이 한두 시간마다 먹고 싶은 걸 단어로 말합니다. 밥 먹기 전에도 후에도 끊임없이 과일이든 간식이든 먹는 아기입니다. 근데 저희 아기는 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이 먹지 못합니다. 이제 갓 이유식 시작한 애한테 과일 이것저것 먹이시려고 하시고 알레르기로 피부 다 뒤집어진 적이 있어 그 이후로 조심스러운데
옷과인 애플망고. 조카는 먹였는데 왜 우리 아가는 안 되냐고 아니라고 바득 우기시다가 돌 후에 먹는 게 안전하다 찾아서 보여드리니 수긍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한 달 뒤에 먹이려고 애플망고 사오셨네요. 참고로 돌 전입니다. 그러다 후기 이유식 들어간 뒤로 저희 아기가 밥태기가 왔습니다. 이유식 먹는 거 너무 싫어하고 별짓 다 해도 입 안 벌리고 울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형님은 자기주도 하셨습니다. 자기주도해서 먹이면 먹는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시도했지만 전혀 안 먹혔습니다. 다시 시도했는데 밥 자체를 안 만집니다. 식기구에 관심도 없더군요. 상식적으로 밥을 먹겠다는 의지와 생각이 있어야 손으로 잡고 먹던지 숟가락에 밥을 주면 스스로 그걸 입에 넣던지 하지 않겠나요? 떠먹여줘도 안 먹는 걸 어떡하라는 건지 이유식 밥전에서 주려고 막 굽고 있는데 근데 이건 기름으로 해서 소화는 안 되겠다 하시네요. 평소에도 항상 땡땡이 이 정도로 안 먹진 않았는데 잘 먹을 때 자기 주도를 해서 스스로 먹게끔 했어야 해. 이유식이 너무 많지 않니? 뜨겁지 않니? 차지 않니? 물지 않니? 되지 않니? 너무 빨리 먹이는 거 아니니? 밥 먹는 시간이 행복해야 하는데 땡땡이 이래서 어떡하니? 아이와 삼시세끼 전쟁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기본 2박 3일 주무시고 가십니다. 몇 끼마다 옆에서 저렇게 이야기하시고 진짜 듣고 있으면 요즘엔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밥 안 먹는 아기한테 꼭 식사와 식사 사이에 단 종류의 과일을 그렇게 주십니다. 당연히 과일은 단맛이 많이 나니 잘 먹지요. 바나나, 메론, 수박, 사과, 귤. 이 중에서 하루에 3개를 먹이시라 하는데 밥을 먹겠나요? 그냥 이젠 어머님 오실 땐 포기합니다. 3번째, 아이 아플 때. 꼭 아이 아플 때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십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조카가 먼저 돌치레를 했었는데 조카가 다니는 병원 의사는 확실히 돌발진이 맞다며 항생제 먹지 말고 대증치료만 하자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항생제 안 먹고 나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가 돌발진이 왔는데 다니는 병원에서 목이 좀 부었다고 염증 그냥 뒀다가 폐혈증 올 수 있으니 항생제 먹이자고 했습니다. 폐혈증 이야기를 듣고 어느 부모가 항생제를 안 먹이나요? 이때 어머님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항생제 먹인다니 탐탁치 않아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먹였는데 약 먹일 때마다 아이고 우리 땡땡이는 약이 싫은데 또 울겠네 어떡하니 약 먹는 시간마다 이러십니다. 그러다 장 보러 가신다고 나가셔서 형님한테 전화를 했나 봅니다. 다녀오셔서 형님 이름을 얘기하며 땡땡이는 해열제 교차 복용했대. 너 하고 있니?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그렇게 하니? 참고로 필자 간호사입니다. 항생제는 의사가 먹이지 말래서 안 먹였대. 물어봤다가 괜히 땡땡이한테 혼났잖니. 항생제 돌전에 먹음 뇌에 안 좋대서 걱정돼서. 그럼 태어나자마자 폐혈증 걸린 아기는 평생 뇌에 영향받으며 살아가나요? 자기 체중에 맞게 적절한 용량을 의학적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4번째, 아기 육아 환경을 맘대로 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뭘 모를 때 시집왔지만 어쨌든 이 집은 신랑과 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고로 2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실에 TV 밑에 책장이 있습니다. 스탠드 에어컨이 옆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커다란 매트 2개가 책장과 좀 떨어진 채로 놔져 있었습니다. 고로 책장과 큰 매트 사이 그냥 바닥인 공간이 있던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매트 한 장을 책장으로 밀어서 붙이십니다. 2장 다 붙이면 좋은데 한 장은 에어컨 때문에 안 붙여집니다. 고로 거실 매트가 지그재그 모양으로 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편이나 저나 그게 보기 싫어서 어머님 가시면 원상태로 돌려놓고는 했는데 한날은 오셔서 보시더니 이것도 신랑이 이렇게 해놨니? 애가 중요하지 하시기에 어머님 저도 이렇게 해놓는 게 제 눈에 편해요 라고 했더니 아니 너희는 미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여길 누가 와서 본다고 그러니? 애가 중요하지. 내가 딱 보니까 큰애는 애만 생각하고 애 발달에 맞게 해서 아주 신경 써서 하니까 애가 잘 크더라 하시는데 사실 저 마지막 말이 굉장히 상처였습니다. 졸지에 저는 아이 신경을 안 써서 아기가 발달을 잘 못하는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부엌에 안전문하라고 난리십니다. 이미 거실에 베이비룸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새로운 곳을 좋아하다 보니 주방을 자꾸 갑니다. 형님을 얘기하며 큰애는 절대 주방 못 들어가게 한다. 아기가 실수라도 들어가게 되면 나한테 엄청 뭐라 그래. 그렇게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큰애처럼 가르쳐야지. 주방에서 못 놀게 얼른 데리고 나가라. 주방에 안전문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때 다행히 신랑이 있어서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 이야기 똑같이 한 3번 더 하셨습니다. 신랑이 3번 더 알아서 한다고 하고 안 들어줬습니다. 나중에 신랑 없을 때 저한테만 와서 너 밥이라도 편히 먹으려면 해야 해. 안전문 하는 게 좋아. 해. 하시기에 어차피 남편 허락받고 사야 한다고 남편한테 다시 이야기해보시라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다 이야기하면 3박 4일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상처받고 어머님 미워한 적도 많고 싫은 점만 적었지만 좋은 점도 많으신 분이기에 자책했다가 그래도 정말 싫다가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요즘은 어머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빨리 뛰고 답답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귀에서 이명소리가 납니다. 어쨌든 식자재 같은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있고 아이 봐주시면 가끔 신랑이랑 외출이 가능하니 그런 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전부터 살림도 봐주시고 하셨으니 내가 너무 나 좋으려고만 내 입맛대로만 어른을 대하려고 하나 그런 고민이 들어서 글 올려봅니다. 신랑은 이야기하면 그냥 힘들겠네 하고 말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데 그게 본인 부모니 되지 저는 안 됩니다. 신랑이랑 보내는 시간보다 저랑 어머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번째 사연입니다. 글을 써보기는 처음이네요. 의견을 많이 듣고 싶은데 주변에 남친 있는 친구가 별로 없다 보니 어찌 생각난 게 여기네요. 최근에 싸우게 됐는데 이유인 즉슨 방을 같이 볼 때 자신의 의견을 안 물어본 게 자신을 배려하지 않은 거라 속상하고 상처랍니다. 그런데 전 그게 어떻게 상처까지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초지종은 이래요. 둘이 살 집을 부동산을 통해 돌아보고 있는데 남친이 기억하기를 제가 집 구조를 보면서 여긴 옷방으로 하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남친이 기억하는 구절은 딱 저 한마디인데 상황상 추측해보자면 아마 여긴 옷방, 여긴 침실로 하면 되겠다 같은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전 그냥 이러면 되겠네 하고 의견을 소리내서 말한 건데 이런 말도 못하나요?
다들 방 보면서 그냥 여긴 이 방, 저긴 저 방으로 쓰면 되겠다 말 꺼내고, 상대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보단 여기가 이러니까 여길 저 방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와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나요? 남친은 제가 이 말을 한 게 저 혼자 단정지어 말했다고 상처래요. 자신의 입장을 안 물어봤다고요. 일단 방을 보러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을 볼 때 여러 군데를 한 번에 봐야 하니까 방 보고 나오는 건 길어봤자 5분에서 10분 안팎이잖아요.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실 때도 있고 부동산 중개자도 같이 있는데 서로 의견 묻고 답할 시간까진 없으실 거 알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를 결정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여긴 이렇게 어떻고 저긴 저렇게 어때요? 라고 일일이 물어보면서 다니시나요? 대충 보면서 만약에 여기로 결정하면 여긴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내 의견을 말한 것 뿐인데 그 상황에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상처라고 말하는 남친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해요. 그래서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했더니 저 말을 하고서 제가 바로 다른 말을 해서 못했다고 하네요. 그럼 그렇게 바쁜 상황이라 자기도 말을 못했을 테니 저도 바빠서 더는 자세히 못 물어본 거라 생각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데 자신의 친구들에겐 어떻게 물어봤는지, 자신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땐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이라고까지 들었으니 제 잘못인데 제가 인정을 못한답니다. 정말 어지간한 건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는데 의견 하나 말하는 것까지 배려가 없다고 하니 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저번에 남친한테 이래서 자존감 낮은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된다 라는 소리를 들어서 왜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해서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난 그런 말도 못하냐고 하니 그렇게 말하면 자긴 할 말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이 일도 제가 난 내 의견도 못 말하냐 했더니 저렇게 대응하네요. 그리고 저 옷방으로 하면 되겠다는 저 소리가 나온 건 말 그대로 보던 그 방이 옷방이었어서일 겁니다. 저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겠다는 생각조차 안 해봤으니 나에게만 필요한 곳으로 쓰겠다는 소리도 아니었을 테고 그냥 위치가 이러면 되겠다는 소리였겠죠. 너무 제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는 걸로 싸우니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터졌냐면 어젯밤에 방 빼는 날도 다가오는데 이사에 대한 계획이나 날짜가 정해진 것도 없고 방을 어디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쓸 건지에 대해 아무 대책도 없고 의견도 없길래 계속 상의하려고 이사 언제 할지 물어보고 이사센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다가 이사하려면 방도 어떻게 써야 할지 정해야 하니 물어봤는데 나온 답이 그건 충분히 상의해보고 나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상의를 하려고 말을 꺼낸 건데 남친은 벌써 말하는데 어감이 꼭 제가 원하는 대로만 밀어붙이기라도 한 듯이 말하길래 제가 언제는 상의 안 하고 밀어붙인 적 있냐? 왜 결정된 것도 없는데 내가 혼자 결정한 듯이 말해요? 라고 물었다가 저때 남친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정말 제 배려가 부족하고 저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해를 안 하는 걸까요? 전 제가 이런 부분까지 이해해야 하나 싶어요. 추가, 방 위치든 뭐든 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안 물어봤으면 배려가 없는 게 맞지만 본문은 짧은 시간에 의견을 말한 것 뿐인데 저런 상황에 자신의 의견을 안 물었다고 자신 의견 말한 적도 없으면서 저한테 상처받았다고 하고 제가 혼자 결정했다고 머릿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대해서
저게 그럴 만한 상황인가 싶어 여기 물어본 거였습니다. 하도 난독증인 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적을게요. 참고로 남친이 제가 원했다고 생각한 방은 옷방이었고 제가 원해서 상의하려던 방은 작업실이었습니다. 옷방도 작업실도 둘 다 공동으로 필요한 곳이긴 해요. 저랑 남친 옷 양 비슷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 상의하려던 중에 벌써 제가 뭔가 결정한 듯이 말하길래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해서 싸웠습니다. 제가 상의 안 하고 뭔가 진행한 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화가 났거든요. 참고로 남친도 이따금 어림짐작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저한테 사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러니 화가 났어요. 제가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대체 저랑 왜 사귀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럼 또 이렇게 싸울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지 라는 말이 나와 황당합니다. 두 번째 추가, 누구 돈으로 했냐는 말이 설마 나올까 했는데 남친 중기청으로 한 거라 대출이자 반반 갚는 걸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저도 보탰지만 남친이 더 비율 많이 냅니다. 전 이게 상관없다고 생각한 게 제가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 제가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리고 남친이 반대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더 안 내면 연인끼리 의견도 못 내는 겁니까? 무섭네요. 강아지도 아니고 사람끼리 같이 살아야 해서 의견을 내는 데에도 돈에 따라서 한쪽이 이해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 그럴 거면 왜 사귀어요? 한쪽한테 내 돈이니 알아서 설설 기는 걸 목적으로 사귀시나요? 둘이 함께 행복하려고 같이 살려는 목적 아닌가요? 지금도 남친이 보증금 안 보탠 제 집에 같이 월세 내고 살았지만 그래서 남친의 의견을 더 묵살해도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비위를 더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한 적도 없었고요. 제 집에서 남친이 동거하자고 설득하고 들어올 때 사전에 뭐 가져올 거라고 제 방 어디 써도 되냐고 물어보고 물건 가져온 것도 아닌데 그걸로 화낸 적도 없습니다. 설마 이 글에서 돈 얘기로 잘잘못 가르는 분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을 먼저 썼어야 했는데 과도한 비방이나 글에 나오지도 않은 부분까지 추측하는 건 삼가 부탁드려요. 가끔 남친의 소극적인 부분이 저로선 이해가 안 갈 정도이긴 하지만 평소에는 서로 얘기로 충분히 풀릴 정도였어요. 이번 건 이런 걸로 싸우는 것도 저에 대한 남친의 억측도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글까지 쓰게 된 거지만요. 그리고 저한텐 말 안 해놓고 친구들한테서 답을 찾는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저도 글을 썼지만요. 섬세한 남친의 단점도 있지만 그만큼 장점도 크다고 느껴서 오래 함께했고 방도 같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전부 큰 단점 하나씩은 품고 살지 않나요? 평소에 보이느냐, 가까운 사람만 아느냐 차이지요. 평소엔 섬세한 성격으로 알뜰살뜰하고 사랑에는 정답을 말하는 스윗한 사람이랍니다. 성격이 안 맞아 헤어지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 건 정말 서로 이해가 안 된다면 생각해봐야 하겠지만요. 어쨌든 모든 의견 감사합니다. 길고 못 쓴 글일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시가와 연 끊은 지 1년 되어가는 11개월 아기 엄마예요. 아기 돌이 다가오자 시가에서 돌잔치를 하자는 둥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않겠냐며 남편한테 연락이 오고 있나 봐요. 남편은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남편 폰으로 게임하다가 카톡이 와서 우연히 보게 되었네요.
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안 볼 생각이고 남편도 아직까지 시가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카톡을 보고 나니 기분이 안 좋아 적어봐요. 제가 작년 8월 초에 출산 예정이었고 시누이가 7월 중순에 출산 예정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펜션을 하고 있어서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줄 상황이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시누이 산후조리하고 끝날 때쯤이니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사업하는데 시간상 여유가 많아서 같이 해주면서 정 힘들면 도우미를 부르기로 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었고 남편이 같이 있을 테니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좀 컸기도 하고 빨리 나오고 싶었는지 7월 초에 나왔고 시누이는 7월 말에 출산을 하게 됐어요. 이틀 고생하고 난산으로 수혈도 받게 되면서 조리원 예약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부터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게 되었고 근처에 사는 시누이도 거의 매일같이 들리게 되었어요. 모유 수유도 못하고 밥만 겨우 먹고 거의 누워만 있었고 부모님이랑도 거의 남편이 통화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부모님이 산후조리 못해주는 게 미안해서 자연산 미역에 한우랑 자연산 전복, 성게, 갈치 등과 더덕, 버섯, 여러 과일들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미역국에 소고기, 전복, 성게 넣고 번갈아 넣어주시고 해서 어머님이 신경 써주시는 줄 알고 저는 어머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근데 저는 미역국에 조금 들어간 것 빼고는 먹어보질 못했어요. 제 밥은 항상 트레이에 담아서 방에 가져다 주셔서 따로 먹었고 남편이 저 먹었냐고 물어보면 잘 먹었다고 답하시고 하니 의심조차 못했죠. 남편은 등심과 안심구이도 갈치구이나 조림도 먹고 전복구이도 먹고 했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만 열심히 먹은 거죠. 그리고 시누이가 싸가서 집에서도 먹고 보관했다가 본인 산후조리할 때 먹었나 보더라고요. 택배가 낮에 오니 남편이 낮에 사무실 들렸다 오면 그 전에 어머님이 내용물을 꺼내서 넣어두시고 쓰레기 버리면서 분리수거 하시고 하니 남편도 몰랐다고 하고요. 부모님도 보내놓고 어련히 잘 먹일 텐데 생색내는 것 같아서 따로 말씀 안 하셨다고 해요. 병원 퇴원 후 2주 만에 시간 빼서 급하게 올라온 엄마가 냉장고를 보시고는 얘기하셔서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싸우시고 남편이 말리고 시아버지까지 오셔서 중재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 숙여 사과하시고 다음 날 같은 건 아니라지만 엄마가 보내신 것들 사서 친정에 보내고 저희 집에도 가져오셔서 또 사과하고 연 끄는 거예요. 아버님만 간간히 통화하고 몇 번 만나 뵈었지요. 그래도 잊고 살고 있었는데 떠오르니 또 짜증이 올라와서 울컥하네요. 지금은 제 편인 남편도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걱정이 많아지는 밤이에요. 추가. 다들 내일같이 화내주셔서 감사해요. 오해하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다시 시가와 연락할까가 아니라 혹시나 남편이 변해서 연락했으면 했을 때가 올까봐요. 그러면 저는 두말 없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한테 미안해서 걱정인 거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쓸데없이 걱정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 적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는 어버버하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생각해보니 엄마가 정말 속상했을 텐데 의연하게 대처해 주셔서 그래도 깔끔하게 해결된 거니 다시 한번 엄마한테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두 번째 추가. 이번에야말로 이혼을 해야 할까 싶어서 고민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다가 예전에 글 썼던 게 생각나서 하소연이나 하려고요. 아이 돌이 다가오자 언제까지 손주도 못 보고 살아야 하냐. 얼마나 사과를 더 해야 하냐 하면서 난리치던 시어머니한테는
여태까지 아이 안 보여드렸어요. 남편만 왕래하고 저와 아이는 시아버지만 가끔씩 만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안 보고 있어요. 사실 먼저 글에는 쓰지 않았지만 시누이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소아 중환자실에도 꽤 오래 있었을 만큼 안 좋았고 지금도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아요. 시누이가 일이나 살림을 신경 쓸 여력이 없이 아이만 돌보고 있는 상황이고 양가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나 보더라고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힘들고 안쓰럽다 싶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했던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남편이 화요일에 휴가 내서 저녁에 바람 쐬러 드라이브 나갔었어요. 바닷가에 차 세우고 구경 좀 하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남편은 차에서 전화 받고 나오라 하고 저랑 아이는 먼저 내렸어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남편이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받아서 시어머니와 얘기하는 게 다 들렸어요. 선루프 위를 살짝 열어놨었거든요. 아이가 아프니 시누이는 물론이고 본인도 자유롭지 못하니 너무 힘들다. 시누이가 옛날엔 잘 웃고 밝았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야위어 볼품없어져서 불쌍하다. 그래도 너네는 아이는 안 아파서 얼마나 다행이니. 엄마 마음은 내가 대신 아픈 게 낫다고 하는데 희연이가 아픈 게 천만 다행이다. 참고로 희연이는 저이고 가명입니다. 난 손주가 둘 있는데 하나는 아파서 하나는 못 만나서 못 보니 얼마나 불쌍하냐. 노년에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건데 넌 엄마 생각도 안 한다. 희연이랑 잘 얘기해서 아이라도 보게 해봐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대략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가 하소연하고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었고 마지막에 아이 만나고 싶다 했을 때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희연이가 마음이 풀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고 하며 끊더라고요. 남편이 차에서 내리며 제가 차 옆에 아직 있고 표정이 굳은 걸 보더니 미안하다며 들렸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고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아니라고 하고 바다 구경하고 저녁도 먹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밤에 남편이 미안하다. 너 앞에선 엄마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들리는지 몰랐다. 엄마도 힘든데 하소연할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네요. 알죠. 부모와 연을 끊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요. 며느리가 진짜 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요. 근데 엄마는 아이 아픈 것보다 제가 아픈 게 낫다는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들으면 손주가 아픈 것보다 대신 며느리 아픈 게 낫다고 들리는 게 저만 꼬인 걸까요? 손주 낳느라 아팠던 며느리를 그렇게 홀대했던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그동안 한 번씩 상기되더라도 앞으로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남편을 마주보고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성수기라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당장 내려갈 수는 없어 생각할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말쯤에 내려가서 상의해보고 결정하려고요. 먼저 글에 많은 조언 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년간 114 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 그만둔 사람입니다. 먼저 어느 통신사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한 심정도 있지만 실태를 알아야 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먼저 고객센터에서 일하면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 걸릴 것 같다는 말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고객이 나아요. 실적으로 쪼우는 팀장, 실장, 코치 전부 미쳤습니다. 물론 그 윗물이 더 문제일 수는 있겠죠. 회사니까 당연히 실적을 쪼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단순 인바운드 114 상담 업무라고 사람을 입사하게 해놓고 인바운드 받으면서 수많은 캠페인으로 요금제 올려라, 요금제 내린다고 하면 막아라. 인터넷 가입 안 되어 있으면 인터넷 가입 부서로 넘겨라 등등 인바운드에서도 마케팅을 합니다.
그 수준이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고객들에게는 정보지만 하도 실적으로 쪼아대는 상사들 때문에 7, 80 노인들에게 무제한 요금제를 올리고 대리점에서 억지로 10만원 요금제를 해놓은 고객들이 요금제를 내리려고 전화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억지와 핑계를 대며 요금제를 못 내리게 합니다. 2년 전에 처음 하향 방어 시스템이 나왔을 당시에는 하향하면 팀장에게 왜 하향하는지, 어떤 반론을 했는지 고스란히 메신으로 적어야 했고 팀장이 녹취를 들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불려가서 혼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절 상담사 타이틀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서 그냥 회사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을 누른 것도 다 상담사의 등급에 반영이 됩니다. 불만이 나오는 순간 이미 등급은 망하는 거죠. 한 개의 불만을 받으면 60개 정도 매우 만족을 받아야 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준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인입률이라고 해서 고객이 전화를 끊고 다시 114로 전화하면 실적이 또 차감이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깜빡하고 하지 못한 말이 있어 다시 114로 전화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재인입률을 관리하지 않으면 등급을 또 받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마케팅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통신사도 돈을 벌어야 하니 그렇게 영업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마케팅들을 잘하기 위해 무조건 노력했습니다. 더 좋은 멘트, 더 나은 멘트를 구상하며 결국 실력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길지 않았고 실적이 좋아 옮긴 부서, 실적 부서에서는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막내로 들어갔고 팀의 평균 나이는 30대였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40살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잘 챙겨주는 듯이 하더니 술 먹고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되게 재수없는 거 알아? 모르지? 이유를 물어보니 혼자 실적 채우고 집에 가서랍니다. 실적을 못 채운 사람들은 1시간 정도 남겨서 수당은 팀장 마음대로 추가 근무를 시키는데 분명 그건 팀장입니다. 근데 왜 저를 탓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배들 일하는데 후배가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갑니다. 눈치 보며 퇴근 못하는 회사 아닙니다. 워라밸 보장도 큼지막하게 써있고요. 점심은 혼자 먹거나 굶었고 같이 먹자고 하는 이 하나 없었으며 제가 먼저 다가가기 위해 오늘 점심 뭐 드세요? 라고 메신 보내도 아무도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같이 먹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그걸 욕하더라고요. 너는 팀장이 좋아? 팀장이랑 절친이네. 맨날 밥도 먹고. 저보고 어쩌라는 걸까요? 저는 텃세는 당연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짓거리도 2년이 지나니 이건 텃세가 아니고 시기질투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 잘 버는 게 질투나겠지 라고 자기 위로도 했습니다. 1년 전부터는 정신과에 다니면서 우울증, 불면증 약을 챙겨 먹으면서도 일을 했습니다. 해결해보려고 상위자들에게 말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제가 있던 팀 상위자는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가해자와 제 앞에서 다른 팀원 욕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상위자들에게도 돌려 뒷담화처럼 안 보이도록 팀원들과 못 친해지겠다고 말하자 네가 밥이라도 음료라도 사서 다가가라. 노력을 해라. 왜 다가오기까지 기다리냐. 라는 말들만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만두겠다고 1월 초에 말을 꺼냈습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퇴사 방어입니다. 그만두겠다는 이유가 팀 내 적응을 못한 것도 있지만 가족인 할머니 건강 악화도 있었지만 왜 할머니를 손녀인 네가 신경을 쓰냐며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했던 일들, 들었던 말들을 거의 3시간에 걸쳐 팀장에게 말하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네가 피해망상 아니야? 이게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정신과 진단서라도 끊어드릴까요? 했습니다. 제가 피해망상이라고 치고 퇴사라도 시켜달라 했더니 또 반론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년에 일정 인원 이상 퇴사를 하면 해당 센터에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퇴사를 막겠죠. 분명 저는 4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4월 퇴사를 1월에 말한 거면 빠른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퇴사 방어와 2년이 지난 시점인 이제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팀장.
결국 직접적으로 저를 욕한 2명과 함께 총 4명이 식당에서 사자대면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을 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주인공병 있냐? 왜 실적을 한 번에 올리냐? 시간이 없어 한 건 한 건 계약을 처리하고 또 약속 통화가 있어 모든 통화 종료 후 정리해서 나중에 올린 겁니다. 왜 지가 밥, 음료를 사겠다고 하냐? 팀장이 너도 팀원들한테 음료도 좀 사면서 친해져라 라고 했습니다. 조카 재수없다. 나 같으면 저렇게 옷 안 입고 다닌다.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내용을 엘리베이터 개인 메신으로 떠듭니다. 메신은 이해할게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있는 공간에서 제 욕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팀장에게 말하니 팀장은 또 그걸 팀한테 말했네요. 네, 저는 그 뒤로 더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내가 너 때문에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눈치는 내가 본다. 내가 피해자다. 너 때문에 회사가 너무 가기 싫다. 난 너랑 잘 지내려 했지만 너한테 다가가기 힘들었다. 팀장에게 말하길 시기랑 질투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팀장은 당연히 실적 부서인데 가질 수 있지. 이런 말들을 저는 사자대면 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너무 울고 싶었고 억울했지만 웃었습니다. 사회잖아요. 근데 결국 다음날 그 가해자 중 한 명을 보는데 토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진짜 역겨워서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저한테 다가오려는 모습이 너무 역겹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마지막으로 전 무단결근을 하고 모든 회사 사람들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만둔 지금 시점에서도 기존에 친했던 동료들에게 카톡이나 전화가 옵니다. 너네 팀원 아직도 네 욕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일들을 밝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 사람들에게 신입 또는 실적이 좋은 인원이 피해를 받는 일은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또 생각을 하겠죠. 본인이 피해자라고,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고, 본인들이 한 짓을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당한 일도 일부만 썼습니다. 하나하나 당한 일을 쓸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에 관한 텃세들과 통신사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마케팅을 고객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계열사 면접은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합니다. 무단퇴사가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100% 제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계열사 취직 못할 거니 글을 올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